Freeway. (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G7 정상회의에 우리가 회원국도 아닌데 초대가 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연히 느끼게 됐습니다. 무기 없는 전쟁이다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외교의 기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과거의 역사도 있겠죠? 이런 외교의 기술들이?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외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이강이라고 하는 어떤 체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올랐다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참 우리나라도 굴곡이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그렇게 혈맹 관계처럼 네. 친분이 있는데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또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자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이 중간에 참 외교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 정말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하고는 여러 면에서 다를 겁니다. 근대 외교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하는 것과 다른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정근대 역사 속에서 그래도 고려의 외교가 여러 면에서 좀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의 외교가 네. 시사점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을 막는 것이 이제 최선이라고 하지만 네. 이미 일어난 전쟁 상황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고려가 몇 가지 선택을 통해서 굉장히 당시로서는 좀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전쟁을 막는 것도 외교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그 후속 조치들. 그렇죠. 사실 독일 같은 경우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게 된 계기 자체가 외교의 어떤 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전쟁 부담금 같은 거를 이제 떠안게 되면서 네. 굉장히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안 좋아지게 되는 이런 또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네. 자, 그렇다면 고려 시대의 성공적인 외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첫 번째 사건으로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서희의 담판이라고 꼽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희 선생님은요, 저희 같은 직업군을 내서는 거의 신이세요, 신. 말로 땅을 뺏어온 분은 이분밖에 없잖아요. 아니, 전 세계 역사에서도 사실은 제가 사례를 찾아보진 못했지만 이런 사례가 있을까, 침략당한 상황에서 영토를 오히려 넓힌 사례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나폴레옹도 그렇고 하니발도 그렇고 네. 광개토 대왕님에게는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분들도 말 타고 가서 땅 뺏었지. 네. 호롤 단신 적진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터셔가지고 땅을 뺏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네. 굉장히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융통성 있는 생각, 더 나아가서 이제 서희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력과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제 소선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거란의 1차 침입입니다. 이때 많은 대신들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그냥 항복하자. 너무 압도적인 군사력이니까. 그렇죠. 80만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경, 평양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서경 이북을 주고 협상을 하자. 영토를 떼어주고 협상하자. 네. 그럴 때 이제 왕이었던 성종 같은 경우 굉장히 답답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후자 쪽으로 서경을 떼어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날 즈음에 이제 그 서희하고 그다음에 이지백,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지금 서경을 떼어주면은 그 다음에 떼어줘야 될 거는 개경이 될 거다. 계속해서 영토를 떼어주면서 결국은 점령당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론을 이제 좀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종이 듣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죠. 왕의 입장에서는 물론 대신들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왕의 입장에서는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땅인데 이걸 어떻게 떼주냐. 그렇죠, 그렇죠. 이런 내 대해서 떼줄 수는 없다. 이런 네.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은 지금 쳐들어오는 소선영과 담판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때 그 말을 꺼냈던 서희가 스스로 이제 앞장을 서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협상이 당시에는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목이 베어지는 일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담판을 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소선영은 그 고려의 사신이니까 소국의 사신이니까 나한테 절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 지금 나는 협상을 하러 왔고 고려는 소국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기선 제압에 밀리지 않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유명한 고구려 후계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고구려의 후계 논쟁.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북방의 초원 국가들도 전부 다 고구려를 자신들의 어떤 선조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고구려가 그만큼 엄청난 대국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려라는 나라는 이름도 같고 심지어 당시 서경은 개경에 이어서 두 번째 도읍지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논리를 압도해 갑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소선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왜 가까운 거란을 두고 멀리 있는 송과 외교 관계를 맺느냐. 사실은 그때 이제 고려를 쳐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제 송과 소위 말해서 대륙을 놓고 싸우고 있어서 1차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고려는 계속해서 송과 친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거란이 송을 공격할 때 만약에 고려가 거란의 배후를 치게 되면은 굉장한 위험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옆구리나 뒤통수 쪽에 이제 그 칼 하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고려와 송이 손을 잡게 되면은 거란은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로 쳐들어왔던 거였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들 서희는 잘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고려와 송나라의 외교 관계를 텄던 게 바로 서희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거란이 지금 쳐들어왔던 거는 송을 놔두고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뭔가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만 충족시켜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갔던 거였고 저쪽도 약점이 있다. 그렇죠. 그걸 찾아내면 된다. 이게 전면전을 오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과감하게 그럼 우리 송과 단교하고 그러면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고 때에 따라서는 4대 정책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쪽에서는 이른바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빈틈을 놓치지 않고 서희가 우리가 거란과 친해지려면 압록강 일대에 여진족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여진족을 소탕하는 것을 거란에 대한 공격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양해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건 양해해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강동육주. 그러니까 흥화진이라든지 귀주하는 압록강 일대의 땅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서희 선생님하고는 진짜 한잔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더 놀라운 거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로 그 이후의 고려입니다. 네. 그래서 2차의 거란 침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방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3차 거란 침입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 있었던 전쟁이거든요. 귀주대첩. 네. 그런데 이때 거란은 소배합이 이끌고 왔던 10만 명 최정예 부대가 전멸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고려는 거란에 대해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외교 정책에서는 송과 외교 관계를 끊고 거란에 사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의외의 반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거란으로 볼 때는 사실은 여기에서 만약에 물러나게 되면은 이게 동아시아에서 이제 거란이라는 나라는 고려의 진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나라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고려를 계속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로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전쟁을 이기고 끝내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사대를 하지만 그거는 진짜 형식적인 사대지 거란도 고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전쟁은 우리가 이겼지만 대신 니들하고 친하게 지내줄게.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척을 지게 되면 니들 다른 짓 할 때 우리가 또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인식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송에 대해서도 충분히 양해가 가능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3번이나 전쟁을 했는데 그렇다고 저쪽에 사대를 한다고 송으로 볼 때 고려에 대해서 배신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미 총칼을 들고 3번이나 싸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외교 관계를 맺는데 이거를 거란이 알고 있었음에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사대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100년 동안 고려가 동아시아의 키를 평화의 키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그런 외교 정책이었던 거죠. 역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상대를 때려 눕히고 나서 이제 화해에 손을 내미는 거지. 그럴 만한 힘이 없는데 화해하자라고 한다라고 해서 화해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맞습니다. 그 와중에도 상대가 약점이 어딘지 아주 정확하게 찾아낸 서희 선생님은 정말 저희들의 신입니다. 2000분입니다.
홀로서기가 이렇도록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스칼렛, Independent Love Song.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원의 프리웨이. 오늘 역사 데자뷰 박광일 소장님과 우리의 외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외교라는 게 이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제 국가를 이제 그 구원하는, 말하자면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고 국격을 높이는 네. 이런 행위들인데. 네, 전세를 역전시키거나 국격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국가를 위기에서 구했던 사례가 이제 또 한 번 더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제 그 몽골과의 화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과의 화의. 그래서 아마 우리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대몽항쟁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뭐 치욕도 많았지만 사실은 그 물러서지 않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또 싸우기도 했고요. 그렇죠. 거의 한 40여 년을 이제 항쟁을 했기 때문에 그 항쟁의 어떤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역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대몽항쟁 이후에 부마국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몽골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1259년에 이제 고려가 몽골로 화의를 청하러 갔던 그 상황은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최신 무신 정권이라고 하는 최대 강경파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당시 이제 고려의 고종은 아들 태자를 이제 몽골과 화의를 하러 보냅니다. 좋게 얘기하면 화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항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항복의 그렇죠. 조건을 좀 걸어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몽골의 황제 칸이 네. 죽으면서 후계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 이 칸.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몽골에서는 이제 그 황제로 칸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칸. 그 당시 이제 몽케칸이었는데 몽케칸이 죽게 되면서 동생들 그러니까 아릭부케하고 쿠빌라이 사이에서 나름 이제 그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몽케 칸이 징기스칸 아들인가요? 손주. 손주. 네, 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이 되네요. 아들. 쿠빌라이 칸이 손. 손주입니다. 형이에요. 형이죠. 쿠빌라이하고 그다음에 아릭부케 형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복을 해도 누구한테 하느냐가 좀 중요하게 된 거죠. 아, 그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몽골의 어떤 임금 자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네. 어느 쪽으로 선을 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군요. 그렇죠. 네. 나중에는 이거 항복을 하고 나도 오히려 2배의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너 거죠. 그때 쟤한테 가서 충성맹세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정보를 이제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아마 취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면에서 지금 쿠빌라이가 좀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유리하다. 결국은 거기에서 북경 쪽으로 가면서 쿠빌라이에게 연락을 합니다. 난 당신에게 지금 강화를 청하러 간다. 그랬더니 당시 이제 남송을 정벌하고 있었던 쿠빌라이가 그 소식을 듣고 어마어마하게 기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인용했던 말이 중국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태종 이세민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고구려의 태자가 나에게 항복하러 온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대외적인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좀 씁쓸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쿠빌라이로 볼 때는 아릭부케와의 어떤 후계 경쟁에서 고려의 항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거 자체가 어떤 자신의 그 존엄이라든지 또 그렇습니다. 세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죠. 상징적이기도 그러면서 하고. 실제로 항복을 받으러 북경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 몇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몇 가지 중요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고려라는 나라를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복속시키지 않겠다. 복속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몽골의 어떤 부분으로 일정한 행정구역으로 만들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려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머리를 깎거나 그다음에 몽골의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 변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사실은 그 중국에서 정복하면 다 그렇게 시켰잖아요. 그렇죠. 몽골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화 협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성공을 거뒀다고 봤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태자는 뜻밖의 요구를 나중에 이제 쿠빌라이한테 하게 되는데요. 네. 바로 뭐냐면 당신의 딸과 내 아들을 혼인시켜 달라. 아, 역으로. 네. 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쿠빌라이가 즉답을 피합니다. 그쪽 입장에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는데요. 부담스럽고 사실은 만약에 혼인을 하게 된다면 내 딸과 혼인을 하게 된다면
쿠빌라이가 포함되어 있던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 가족의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족 회의가.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연합 부족의 회의를 쿠릴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발언권을 주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위치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이제 고려의 어떤 여러 가지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혼인을 허락하게 돼서 그러니까 태자가 당시 원종이 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었던 충렬왕과 쿠빌라이의 딸이었던 제국대장 공주가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흥미로운 모습들이 발견되는 게 나중에 몽골에서 열렸던 그 부족장 회의에서 충렬왕이 전체 몽골 황족 순위 7위 또는 8위에 올라가게 되는. 기업에서 합병당했는데 보드 멤버로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이사직함을 딱 달고. 네. 대단하네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은 유지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고려가 어쨌든 나중에 반격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다 칼을 들고 가서 상대를 굴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그 외교 정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도록 그 네, 위기를 네. 극복해 나왔는지 오늘 고려의 외교에서 그 이야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은 2년보다 실리를 우선으로 했던 고려의 외교 사례들 살펴봤습니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eeway.